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미래 패권은 누가 가져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황이 아니고요. 꼭지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JD 부자연구소 5기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강의는 마감이 됐고요. 지금 주식 강의만 이제 모집을 하는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미래 패권은 누가 가져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상품 가격의 상승입니다. 백신 기대감 올라탄 연성 원자재 면화 설탕 커피값 뛴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 31일 뉴욕 상품거래소 면화 근원물은 파운드당 전날보다 0.35% 오른 78.24센트에 거래됐다. 면화는 커피, 코코아, 원당, 오렌지 주스와 함께 5대 연성 원자재 중 하나로 꼽힌다. 면화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오름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상승세가 가장 길다. 상품 가격 상승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기대감에 코로나가 종식이 가까이 와서 경제활동 증가가 예상되니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달러의 약세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2008년도에 3조 5천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풀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 위기는 10개월 만에 4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돈이 풀렸고 이로 인해서 갈 것 없는 돈이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비트코인 가격 등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중입니다. 그러니 상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다른 자산의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상품 가격의 상승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동반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인데요. 여기 그 investing.com에서 이렇게 치시면 그 10년물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020년 1월 2일 현재 2021년이죠. 1월 2일 현재 0.917%로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물에 왜 주목해야 되는가?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는 0인데요. 이것이 컨트롤하는 것이 비교적 짧은 미국 국채 3개월물 정도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얘기는 3개월 정도만 0에 가깝다는 의미죠. 제로금리니까. 그러나 10년물은 연준이 아무리 제로금리를 고집한다고 해도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입니다. 10년물은 이렇게 장기물인데요. 이것은 이제 연준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오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권 가격이죠. 왜냐하면 채권은 제로금리이기 때문이죠. 채권의 금리와 자산의 가격은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려면 제로금리가 아닌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지 금리가 가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져야지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연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사는 것은 이제 바보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제로니까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모든 자산은 오르지 않는데 혼자 채권을 들고 있으니 그 바보짓이란 얘기죠.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채권을 팔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자, 채권을 이제 팔면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바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0.9%대에 머물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팔아 제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를 넘어서 2%대까지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2%대까지 올라갔다 하면 지금 0.917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2%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가 채권을 던지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샀는데 부동산을 그냥 삽니까? 대출 끼고 사겠죠. 그런데 미국 국채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오릅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은 빠르게 식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주택시장은. 그러니까 아무리 제로금리를 연준이 고집한다 하더라도
그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주택 시장이 작살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수익률 관리 곡선 YCC를 해야 됩니다. 즉 10년물 채권을 무제한 사주면서 이게 1%가 넘어가고 2%가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놔두는 게 아니라 10년물 채권을 미국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주면서 1%대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상품 가격,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이런 모든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연준은 2020년까지 금리를 제로금리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단기금리는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금리는 올라가면서 자산가격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연준은 앞으로 백신이 보급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첫 번째, 연준이 판단하기에 시장 상황이 경기 과열이라면 어떻게 하냐? 2023년까지 이자를 안 올리겠지만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것을,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을 그냥 놔두면서 이자율을 올리는 효과를 주어서 시장에 경고를 줄 것입니다. 이러는 이유는 뭐예요? 물가 안정에 있죠. 각국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는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물가를 잡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준이 판단하기에 시장 상황이 아직 불황이라면 어떻게 되냐? YCC를 이제 도입해서 10년물 채권을 무제한으로 사서 장기물 금리를 안정시킨다. 그러니까 1% 이하로 이제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골디락스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얼마 되었을 때 연준이 과열이라고 판단을 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물가가 2%를 넘어갈 때 과열이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올 초에 2%가 넘어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장기물 채권 매입을 줄이면서 시장 금리를 조절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시장에 YCC를 도입해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도 안 했죠. 결론은 10년물 금리가 1%를 넘어서 2%까지 간다면 자산 시장이 크게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애플의 1월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애플의 5G 폰 출시 두 달 새 삼성 연 판매량 추월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5G 스마트폰 후발 주제인 애플이 삼성전자를 단숨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아이폰 12 출시 두 달 만에 삼성전자가 지난 1년 동안 판매한 5G 스마트폰 전체 대수를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서부터 5G 폰을 시장에서 판매했지만 애플은 2020년 10월에서야 첫 제품을 내놨다. 이제 두 달 됐다는 얘기죠. 문제는 프리미엄 제품인 5G 폰에서의 격차가 영업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올해 양사의 스마트폰 영업이익 격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온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1년 동안 판매한 양보다 지난 10월에 판매 들어간 애플의 5G 폰 판매량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5G 폰은 프리미엄 폰으로 애플의 주력 계종입니다. 프리미엄 폰은 비싼 폰이죠. 그런데 이 비싼 폰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애플의 대항마가 없는 형편입니다. 전에는 중국의 화웨이가 대항마였는데 화웨이는 이미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1일 시장조사 업체 SA에 따르면 지난해 5G 스마트폰 시장에선 중국의 화웨이가 7,960만 대를 출하해 1위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29.2%를 차지하고 5,230만 대를 판매한 애플을 2위로 치고 올라오는 것을 이제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4,100만 대로 3위로 밀린다는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을 이제 본다면 화웨이가 29.2%로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유율을 누가 갖고 가는가? 바로 애플이 갖고 갈 것입니다. 두 달 만에 5,230만 대를 팔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 29.2%는 반도체 공급이 원활했던 상반기, 그러니까 그 작년 점유율이죠. 따라서 화웨이의 29.2%를 애플이 독식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애플의 19.2%와 화웨이의 29.2%를 더한다면 50% 점유율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한 한 40% 이상의 점유율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화웨이는 하반기에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3.4%까지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부품 공급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출하량이 급감해 시장 점유율이 29.2%에서 3.4%까지 줄어들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 윌리엄 오닐이 얘기하는 컵 손잡이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윌리엄 오닐의 컵 손잡이 모양인데요. 이게 이제 뜻하는 바는 차트긴 한데 제가 차트 같은 거 그리진 않은데 그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 중에 하나 이게 그 굉장히 좀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주식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있겠죠. 근데 여기선 절대 안 산다는 거예요. 윌리엄 오닐은 절대 안 사고 언제 사냐? 일단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진대요. 이렇게 1번 올라가고 2번 떨어지죠. 이래서 이제 컵을 만듭니다. 컵을 만들고 바닥을 치고 어떻게 되냐? 컵 손잡이 모양을 만들죠. 여기 손잡이입니다. 이게 손잡이.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전고점 근처에서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다가 전고점, 거의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더 많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럴 때 사면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사람 얘기로는. 그래서 지금 윌리엄 오닐의 컵 손잡이 모양과 비슷한 게 현재의 애플과 비슷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이제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9월 1일에 제가 액면 불화를 했죠. 액면 불화를 하면서 이때 최고가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액면 분할 후에 이렇게 떨어지죠. 이때 올라간 게 뭐냐면 5G 폰을 출시를 한다. 그랬을 때 10월 달에 잠깐 치고 올라왔다 다시 떨어졌죠. 그러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컵 손잡이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를 했죠. 한 다음에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어디를 이제 넘어가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윌리엄 오닐의 지금 컵 손잡이 모양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2020년 9월 1일에 134.18달러를 기록하고요. 저점에 컵 모양을 그렸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 28일에 136.69달러로 최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일 현재 132.69달러로 다시 떨어지면서 손잡이 모양을 만들었죠. 이후 이제 전고점이 얼마냐? 134.18인데 요거를 이제 경신을 하면 윌리엄 오닐의 5번째 지점이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물론 이렇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윌리엄 오닐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식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바닥을 다지고 전고점을 돌파한 주식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애플이 이번 2월 2일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지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2021년 1분기 예상치를 높게 잡는다면, 예상치를 굉장히 높게 잡는다면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아니면 판매량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5G 폰은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5G로 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컨텐츠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폰을 사는 사람들 자체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선진국의 자산 가격 상승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서 커지는 현금 살포 회의론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 통과가 됐죠. 그래서 600달러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지금 현금 지원은 실업자들에게 이제 그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조언을 했다고 이제 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저소득층한테 이제 뿌렸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 진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인가라는 거가 문제죠. 만약 1,00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저소득층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면 1,001만 원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000만 원도 반발을 할 것이에요. 왜 우리는 안 주냐? 게다가 소득은 한 푼 없는데 자산은 몇 천억 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은 땅만 있고 재산세만 내지 오히려 소득은 세금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인지 구분이 안 되고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돈을 살포하는 데는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선 최선입니다. 반발하는 사람은 무조건 현재 정권에 반대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돈을 줄 때 대통령 선거하고 의원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 아닙니까? 2020년이.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돈을 살포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자축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지러우니까 일단 저축을 하고 저축은 소비는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차 현금 지원을 받으면 소비에 쓰겠다고 한 응답이 15%에 그쳤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부채 상환, 투자에 활용하겠다. 예, 제일 중요한 게 투자죠.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지원 후에도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지난 40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투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니까 풀린 돈은 고용이 안정되는 순간 자산시장으로 뛰어들어서 버블을 일으킬 여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흥국과 선진국 중 어느 나라가 빨리 안정이 올까라는 거예요. 다급한 미국 2회차 백신 앞당겨서 신규 접종자에 맞출 듯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은 1차 접종분 백신을 배포하면서 이와 동일한 물량의 2차분을 비축해두고 있다. 그런데 초기 대량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회차분을 미리 당겨 쓰면서 2회차 물량을 적기에 추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 면역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기사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을 2번 맞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코로나 확산세가 급하니까 일단 1차 접종 후에 2차 접종할 백신을 신규로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는 거죠. 그러면 1차 맞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2차 못하면 꽝인데. 그래서 또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를 상대로 미국에 최우선적으로 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달성하라 라는 거센 압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화이자 모더나를 상대로 이제 압박을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몰리면서 미국이 먼저 코로나에 있어서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코로나가 확산세가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를 극복할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면 미국인들의 고용 증가, 그 다음에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면서 저축을 해놨던 돈이 투자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미국으로 여행을 온다거나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백신을 맞았다면 미국은 이제 청정 국가가 되니까 대신에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못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돈이 굉장히 몰리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거 많이 안 가면서 안에서 이제 뭐 국내 여행을 많이 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요즘에 골프를 해외에서 안 치고 이제 국내에서 치면서 이제 국내 경기가 활성화가 됐잖아요. 골프를 치게 되면 뭐 근처 음식점도 가고 술집도 가고 뭐 이러면서 국내에서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코로나에서 안정을 찾아야지 국내 소비가 늘면서 엄청나게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2021년 미국의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자산시장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전기차의 미래패권은 누가 가져갈까라는 겁니다. 480만 원 미니로 테슬라 꺾은 중국 자동차. 지금 보시면 상하이 GM 우링이라는 홍강 미니 자동차가 테슬라를 제쳤다는 소식입니다. 별로 중요한 소식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의미가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초기 시장이고요. 초기 시장은 모든 전기차 주식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니오라든가 이런 전기차에 있는 그룹들이 다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미래패권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전기차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친환경 테마로 중국에서 미세먼지 없애려고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가? 아닙니다. 이런 전기차는 어느 자동차 메이커도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율주행이죠. 지금은 이제 싸게 스펙 좋게 만들면 그냥 팔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자본력 있고 브랜드 있는 업체가 저가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치킨 게임을 하면서 뿌려대면 저가로 만들던 전기차는 그냥 아웃입니다. 이때가 전기차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공장 돌리던 전기차는 이때 다 정리됩니다. 빅테크 전쟁터 된 중국 전기차 시장. 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게임 부분의 강자 텐센트는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라이에 5억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중국의 텐센트 외에도 알리바바, 바이두 등 전기차 OS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을 장악하는 데 이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의 성장이 끝나자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 앱을 파는 수수료를 30% 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전기차는 아예 공짜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플랫폼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전기차의 승패가 갈릴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모빌리티입니다. 이동수단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컴퓨터와 다른 기능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을 잘하는 업체가 플랫폼을 장악할 것이란 얘기죠. 아이오닉 5, 기아, CV 신기술 풀충전 차세대 전기차 쏟아진다. 이 기사를 보면 현대 기아차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기존 자동차들이 모두 전기차를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기아차뿐이 아니라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의 명차들도 모두 전기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들이 약한 것이 있죠.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니죠. 지금 현대 기아차 임원이 누가 되는가? 그 전까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 임원이 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전자공학과 출신이 임원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들도 모두 플랫폼, 특히 자율주행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공학과 출신이 임원이 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나 자율주행이 중요하다고 역량을 다 쏟아붓는다고 구글이나 애플, 테슬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아시아 독일은 원래 소프트웨어가 젬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구글세라는 것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에서는 미국에 완전히 밀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러시아계 유대인이 창업을 했습니다. 복지가 넘치지만 활력이 없는 유럽보다는 복지는 없지만 창조적인 나라의 미국을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남아공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들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지배하는 디지털 세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EU의 와인에 관세를 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의 브랜드인 EU와 미래 소프트웨어 강자는 세금을 이렇게 다르게 매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율주행차가 되고요.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서 플랫폼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유능한 기업 3개 정도가 독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중국, 미국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동아시아나 독일의 자동차 강자들은 어떻게 되냐? 미국,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깡통 자동차만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으로 이름만 남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내수 시장에서만 힘을 쓸 뿐이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긴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개인의 자동차 빅데이터를 가져다 쓸 것이고 이것이 세계 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됩니다. 결론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전기차의 미래 패권을 질 것이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매뉴얼은 넘어가고요. 오늘은 전기차 미래 패권은 누가 가져갈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도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